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영무입니다. 오늘은 먼저 시 한 편을 낭송해 볼까 합니다. 깊은 잠 속에서 영혼의 아이는 깨어울고 추운 울음은 여름 꽃나무 가지에 매달린다. 봄철로 돌아가는 나무잎의 예감, 여름 내내 숨어 살던 눈송이가 떨어진다. 눈의 사상이 느껴지는 신세훈 시인의 역학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현재 국내외 7천여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한국문인협회 이사장도 역임하고 있는 신세훈 시인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루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여기 극작가 김영무 선생을 여기서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불교적인 그 시곡을 많이 쓰셨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1962년도 네.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네, 그렇습니다. 소위 문단 데뷔를 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벌써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42년째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네. 좀 어렵습니다. 시가 무엇입니까? 시가. 왜 시를 생각하고 계세요? 왜 우리 김영무 선생은 식사를 하시고 잠을 주무시고 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인생이란 무언가. 내가 왜 살고 있느냐? 나는 무언가? 그러니까 우리 생활과 존재.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또 왜 밥을 먹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왜 사느냐와 마찬가지인 우리 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학이라고 할까요? 인간학. 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인간학을 결국 아주 참 압축된 언어로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서화 음률, 옛날에도 우리 몇천 년 우리 선조들이 다 그 매김을 했지 않습니까? 시서화 음률. 시에 도통하고 시를 알면은 모든 우주만상의 원리를 도통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를 하는 사람들, 특히 또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술 속에 결국 문학이 꽂히지 않습니까? 문화의 꽃은 예술, 예술의 꽃은 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학의 꽃은 저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서화 음률에서 제가 시를 공부하고 시를 했다는 게 참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시 때문에 제가 사기꾼도 안 되고 깡패도 안 되고 정말 참 나쁜 사람, 노상강도도 안 되고, 시를 쓰는 사람은 깡패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또 어떻습니까? 정말 참 우리 사회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쁜 사람들이 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시인이 된 2년 후에 중앙대학교 물리과대학 연극과를 졸업하시고 네. 그 해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시고 네, 그랬습니다. 그 이듬 해에 4월 비둘기 부대 경비소대장이 되어 네. 월남전에 참전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시인의 눈으로 본 월남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저도 굉장히 그때 괴로웠습니다. 일선에 가서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24살에 임관을 하고 졸업을 하고 일선에 가서 소대장을 하는데, 정말 그 임진강, 문산 쪽의 임진강에 우리 그 휴전선에 가서 인민군과 대처하면서 밤에도 경계를 하고,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대처하면서 서로 감시하고 겨누고 있다는 게 시인으로서 사실은 가슴 아픈 얘기였습니다. 시인이 아니면 몰라도 시인으로서 일선에 가서 같은 민족끼리 포구 없는 전쟁을, 총구를 겨누면서 서로 감시하고 서로 그때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간첩이 루트가 돼서 그걸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 그 아픔, 같은 동족끼리 아픔, 더군다나 시인으로서의 그 아픔은 상당히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걸 군인이 돼서 장교가 돼서
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연대장이 저한테 와서 얘기 좀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갈 테니까 먼저 가자. 먼저 가 있으면 나중에 내가 이제 갈 테니까 그렇게 권유를 먼저 하더군요. 그래서 사흘을 여유를 달라 그랬습니다. 군대는 가자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ROTC 나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흘을 여유 주십시오.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흘 동안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정말 월남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제가 사흘 밤낮 생각을 한 결과 내가 문화하려고 싫으니까 가서 죽지 않고 돌아온다면은 문인으로서 시인으로서 참 좋은 경험을 할 것이다. 더군다나 포구 없는 전쟁을 우리 같은 민족끼리 일선에서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것보다가는 오히려 우리 참 남북 간의 대치를 떠나서 차라리 남나라 전선에 가서 있다가 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좋은 경험을 쌓아서 좋은 시를 쓰고 그걸 문학으로 승화시켜보자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가서 많이 배웠어요. 저는 지객군부터 대학 교수까지 월남에 정말 그 같은 민족주의적인 정신을 가진 그 국민들의 정신을 보고 아, 월남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빨리 통일하겠구나. 가자마자 그게 느껴졌어요. 국민 누구나 다 같은 민족끼리 민족 정신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왔느냐? 너희 나라나 가서 잘 지켜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너희 나라 휴전선에서 서로 총싸움이 있었다는데 너희 나라를 가서 잘 지키지 왜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남의 나라 물건으로 나무 싸움을 해주고 왜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 왜 죽느냐. 너희들이 다 돌아가면 우리끼리 잘 살 텐데 우리 민족끼리 합해가 통일하고 잘 살 텐데 왜 우리 땅에 와서 간섭을 하느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민족이 통일이 안 되고 살고 있다. 이거요. 월남 군인, 장교, 사병, 국민 누구나 다 어린애들 같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 월남이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정말 월남은 우리보다 빨리 민족 통일을 하겠구나. 그때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혹 우리 불경을 좀 읽어보셨는지요? 다 읽었죠. 이 소감이요. 정말요. 참 경전이란 경전은 다 읽었는데 예? 참 경전이 좋습니다.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 경전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작품이 깊이 있고 하는데 참 그 말씀하셨으니까 불경을 읽고 나선 정말 불타는 그 희열을 느꼈어요. 읽을 때마다 정말 좋죠. 비유를 하자면요. 불경은 시입니다. 예. 말하자면 메타포로 비유를 하자면 불경은 시. 그럼 기독교 성경은 에세이입니다. 기독교 성경은 산문적인 수필에 비유할 수가 있고 불경은 정말 시적인 상상력, 무궁무진한 깊이가 있죠. 그 불경을 읽고 참 어릴 때부터의 그 우리 전통적인 어떤 불교 사상 이런 속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유불선. 많은 문학에 도움이 됐죠. 아까 그 낭송하신 작품도 어쩌면 그 윤회적인 계절적인 윤회적인 거기에서 나온 어떤 하나의 동기인지도 모르죠. 예. 그 아름아름 모름지기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 문인들 중에서는 글을 쓸 때 희한한 습관이 난다던데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뭐 손가락을 물어뜯기도 하고, 뭐 최인호 씨가 그렇다든가요, 소설가. 예. 또 어떤 사람은 손을 자꾸 씻어야 하고. 우리 선생께서는 시상을 다듬거나 원고를 쓸 때 어떤 버릇이 나타납니까? 나는 이제 시를 쓸 때 어디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전동차 속에서도 생각나면 메모를 하고 어디든지 말하자면은 참 수도세 내려가서도 생각나면은 메모를 하고 옛날엔 담배를 피웠었는데 담배각 속에 이렇게 또 이렇게 거풀 떼고 메모를 하고 했었는데요. 내가 시 쓰는 버릇은 이제 써가지고 메모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노트 정리 들어가기 전에 꼭
백지에 옮겨 쓰면서 중얼거립니다. 예. 자꾸 중얼. 그 어떤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미친 사람이라 할 거예요. 계속 내 시를 그냥 보고 읽으면서 외우면서 중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 국의 엄마에 걸리나 안 걸리나 우리 장단가락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거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재율과 외재율을 맞추기 위해서 직접 중얼중얼하고 읽으면서 읽으면서 계속 쓰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버릇이 있죠. 예, 예. 근래 시는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시는 너무 어려워서 읽을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시와 독자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가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엘리어트도 자기 스승의 그 참 에즈라 파운드가 없었다면 엘리어트가 그만큼 대중적으로 유명해지고 노벨상까지 타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그게 걱정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시집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안 팔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읽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팔리고 또 그래도 시인들이 많이 말하자면 대입을 하고 있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시 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한 사람의 독자가 100명의 독자, 1000명의 독자, 10,000명의 독자를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민요적이거나 어떤 우리 전통적인 이 쉬운 가락장단으로 해서 노래로 불렸거나 창으로 됐을 때는 시가 대중화되고 참 쉬웠죠. 그런데 오늘날은 활자화되고 오히려 그 문명적인 이기를 통해서 시가 찌어지고 쓰여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현대의 다양한 복잡한 어떤 속에서 각자 개성이 있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전문화가 되고 해서 시가 자연적 모더니즘과 이런 걸 통해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려운 시도 읽으면은 마음속으로 전해지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줄의 시라도 한 권의 장편 소설을 능가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인간을 감동하는 날까지는 항상 시는 존재할 것이고 인간이 존재하는 한 시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네. 선생님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이십니다. 네. 우리 한국 문인들의 현재 가장 큰 고통거리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학하는 사람이 직업이냐 아니냐. 대개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학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자기의 또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인 가정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학 전문 분야에서 문학을 하는 글 쓰는 사람이 글을 쓰는 전문 직업을 가지기란 아주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문인들이 그러한 직업을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결국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문학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가를 이용을 해서 하고 전업시인, 전업작가는 정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외국처럼 우리 문인들도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연금을 받아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문인들도 많은데 그러면 우리 문인들은 국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재벌들이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GNP를 높여주듯이 우리 정신 속에서 창작하는 우리 문인들은 그만큼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재산을 누구보다 못지않게 쌓아두고 저금해두고 창고에 정신적인 우리 민족의 창고에 저장해두는 그러한 정신적인 말하자면
국가 민족의 재산을 쌓아놓고 벌어들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GNP가 이제 10,000불 이상 가거나 15,000불, 20,000불 가면은 우리 예술가들, 문인 특히 문인들은 모든 예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문학이. 그러니까 기초과학이 무너지면은 정신이 무너지니까 우리 기초과학에 종사하는 특히 우리 문인들은 호주나 이런 나라들처럼 뒷받침을 해줘서 그 생계에 지장 없이 마음 놓고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오도록 국가에서 뒷받침해주는 사회복지제도 시대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지않아서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30년 전 1968년도에 가와바다 야스나리라는 작가가 네, 설국이라는 소설을 써서 그렇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벨 문학 수상 작가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참 쉽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이제 국제 펜 대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노벨상 심사위원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국에서 노벨상 후보가 올라가도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모르고 있었다. 대사도 모르더라. 후보가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도 현지 대사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 외교